최고의 협상가라 불리던 북한 최측근 두바이 외교관이 야밤에 국정원 요원을 찾아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하루 수십억의 비자금을 주무르던 엘리트가 왜 돌연 반역자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북한의 철저한 포위망 속 그는 어떻게 국정원과의 은밀한 내통을 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세상 밖으로 터뜨린 북한 체제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심장이 먼저 알았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의 손가락 제 손바닥을 스치는 그 찰나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두바이 문화원 공식 행사장 로비. 사람들이 움직이고 웃음소리가 섞이고 아랍어와 영어가 뒤엉키는 그 소란 속에서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 무언가 작고 납작한 것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나디아였습니다. 저는 손에 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쪽 세 번째 기둥 옆에 정 참사관이 서 있었고 입구 쪽에는 대사관 보위 담당 최서기가 시선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위치를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파악해두었습니다. 3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자리에 서면 누구의 시야에 들어가는지, 어느 각도로 고개를 돌리면 자연스러워 보이는지, 감시를 피하는 능력은 두바이에 오면서 더 예리해졌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완전히 배어들었습니다. 손에 쥔 것을 뒷주머니에 밀어 넣는데 걸린 시간은 2초. 누군가 그 장면을 보았다면 그저 외투를 여미는 손짓으로 보였을 겁니다. 들키면 죽는다. 머릿속에서 그 말이 스쳐가는 동안 저는 이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아랍 문화부 관료에게 미소를 건네고 아랍어로 가볍게 인사말을 덧붙이고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류수연입니다. 주 아랍에미리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 공사참사관. 아랍어, 영어, 불어 3개 국어 동시 통역 담당. 국가 군사 행사 전담 아나운서. 그리고 평양에서 내려오는 김정은 최측근 극비 문서의 번역과 통역을 직접 맡아온 사람. 두바이에 파견된 지 3년째. 나이 35. 저는 공화국이 이 사막 한가운데 심어놓은 가장 쓸모있는 도구였습니다. 도구는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도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도구는 명령받은 자리에서 명령받은 표정으로 명령받은 목소리를 냅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에 3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날 뒷주머니 안에서 손가락 끝에 닿는 작은 것 하나가 내내 신경 쓰였습니다. 나디아 알 만수리, 에미라티 여성으로 두바이 문화부 소속 통역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외교관 규정도 규정이지만 외국인과 사적으로 가까워진다는 것 자체가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고 나디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눈빛뿐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의 짧은 시선, 행사장 한쪽 구석에서 잠깐 마주치는 눈 맞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눈빛으로 꽤 많은 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 끝에서 20-30초, 낮은 목소리로 짧게 나누는 대화. 나디아는 제가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두바이에서 3년, 저에게 나디아는 유일한 개인적인 대화 상대였습니다. 행사가 완전히 끝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화장실 칸 문을 안에서 잠갔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소리로 확인하고 나서야 뒷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초콜릿이었습니다. 작고 납작한 직사각형 초콜릿. 포장지 한 켠에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두바이 디르함으로 환산하면 한국 돈으로 1,700원쯤 되는 것이었습니다. 1,700원. 그 가격이 얼마이든 저는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바이에 3년을 살면서 제 이름으로 물건을 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대사관이 제공하고 모든 것은 대사관이 통제했습니다. 제 손에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1,700원짜리 초콜릿 하나도 저에게는 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격이 아무리 낮아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었으니까요.
이미 사막의 열기에 완전히 녹아 있었습니다. 포장지 안쪽에 갈색 액체처럼 퍼져 있는 초콜릿. 저는 포장지를 천천히 뜯어 손바닥 위에 짜내듯 올려놓고 혀로 핥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해방감이라고 해야 할지, 처음 숨을 들이쉬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지, 녹은 초콜릿을 손바닥으로 핥으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울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처음으로 그 물음이 입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화장실 칸 문을 잠그고 아무도 모르게 죄인처럼 숨겨서 먹어야 합니다. 1700원짜리 초콜릿 하나를. 이게 정상인가? 이게 맞는 삶인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두바이에서 그냥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스쳐가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고 터무니없고 죽음을 부르는 생각. 저는 곧바로 지워버렸습니다. 들키면 죽습니다. 가족이 죽습니다. 저는 포장지를 작게 접어 변기에 버리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흐트러진 표정을 하나씩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눈빛, 입꼬리, 턱의 각도.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교관 리수연입니다. 그것이 제 전부입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그 가면은 단 1초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사관 지하 문서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 방에는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극비 등급 문서였습니다. 평양에서 직접 내려온 것으로 저 외에는 이 대사관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번역과 기록, 그리고 창구 처리. 그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저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해외 비밀 계좌, 입금 내역, 날짜별, 금액. 하루에 들어온 돈이 70억 원을 넘는 날이 여러 날이었습니다. 70억.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읽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70억이 어디선가 흘러들어온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출처를 창구에 기록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초콜릿을 숨겨받을 때와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기록해야 한다. 보고 있다. 손을 멈추면 안 된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같은 시기였습니다. 평양에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고향 마을 근처 소식이었습니다. 옥수수 배급이 10달째 끊겼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 주민 17명이 굶어 죽었다는 것. 17명. 저는 그 숫자도 3번 읽었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2해 전, 저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공화국 선전 매체에 실릴 내용이었습니다. 지방 일부 지역에서 식량 부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삶의 길을 잃는다. 공화국은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으며 배급이 부족한 것은 일부 지역 간부들의 불성실한 집행 때문이다. 제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그 글이 실린 뒤 아무도 죽은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에 충성하지 않아서 죽은 것이라는 말이 그들의 죽음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쓴 사람이 저였습니다. 문서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에 충성하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니었다. 이 돈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는 순간 저는 펜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놓으면 보입니다. 내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이. 저는 계속 썼습니다. 계속 기록했습니다. 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록이 나왔습니다. 명단이었습니다. 이름, 나이, 날짜, 고위층 자제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쁨조로 끌려간 여성들의 목록이었습니다.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그것이 과장된 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있었습니다. 날짜가 있었습니다. 18, 19, 21. 저는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문서실에서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의심은 균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두바이 현지 조선족 상인을 잠깐 스쳐 지나쳤습니다.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틀어놓은 유튜브 영상 소리가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탈북자의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보입니다. 저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그 앞을 걸어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 힘들게 일하고 나서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내 것이라는 게 저는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옥수수 하나를 기다리다 죽는 것은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저를 지나쳐 흘러갔습니다. 저는 걷는 속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이미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모처럼 내 것. 저는 35년을 살면서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 개념 자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공화국의 것이고 인민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 여성은 말했습니다. 내 것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최고의 외교관인 제가 탈북자보다 더 작은 자유를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머릿속에서 딸아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스위스에서 유학 중인 제 딸. 지금쯤 그 아이도 이런 영상을 보았을까? 이런 목소리를 들었을까? 하은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이제 더 이상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간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라는 말과 함께 문서 하나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마을 인근 간부들의 이름을 적어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상 비판 명목의 고발 문서였습니다. 이름이 올라가면 재산을 빼앗고 가족을 신문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올가미에 씌워 돈을 뜯어내는 그것이 지금 이 조직이 굴러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간부는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동무가 잘 알잖습니까? 모르는 척하는 것도 죄입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서가 가진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더 조용히 처리됩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을 적었습니다. 1명, 2명, 3명. 마을 인근 간부들의 이름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저는 제 이름도 적었습니다. 리수연. 2글자. 간부가 문서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빈 책상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이 체제에 어디에 서 있는 걸까? 형광등 빛 아래 제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포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뒤섞인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온 것은 새벽 2시였습니다. 두바이와 스위스는 시차가 2시간. 저는 자다가 울리는 진동에 눈을 떴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딸이 이 시간에 전화를 합니다. 엄마. 첫 마디부터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었던 것처럼 목이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나 다 알았어. 준서 오빠가 보여줬어. 영상도 보고 자료도 봤어. 엄마, 북한이 우리가 배운 게 전부 거짓말이야.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엄마도 알잖아. 알면서도 말 못하잖아. 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바짝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못 돌아가. 엄마, 여기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사는 게 뭔지 알았어. 나 여기서 살 거야. 딸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단했습니다. 겁먹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생각을 끝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하는 말이냐? 그 말 한마디가 너를 처형 명단에 올린다는 걸 알고 있느냐? 하지만 저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두바이 숙소.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바깥에는 사막의 밤이 조용히 펼쳐져 있었겠지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삶 전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35해. 저는 35해를 공화국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랍어를 배웠고, 통역을 했고, 극비 문서를 번역했고, 행사장 마이크 앞에서 당의 언어를 낭독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체제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사람을 주입시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죽으면서도 충성을 외칩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느끼도록 태어날 때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 이곳을 보면 말이 안 됩니다. 하루에 70억 원씩 창고를 채우는 사람을 찬양하며 옥수수 한 알을 기다리다 죽어가는 사람들. 저는 그 두 장면을 같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아무렇지 않게 살았습니다. 아니,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입니까? 저도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압니다. 차라리 나라 욕을 하면서 죽는 게 정상입니다. 충성을 외치면서 굶어 죽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리석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체제가 잔인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 딸이 그 체제의 다음 희생자가 될 차례였습니다. 딸을 설득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오면 죽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딸이 죽는다는데 제가 충성해야 할 이유가 뭔가요? 저는 그날 새벽 처음으로 그 물음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었습니다. 이 대사관 문을 박차고 나가서 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소집 통보가 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대사관 회의실. 간부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들이 달랐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세계에서 오래 산 사람은 압니다. 저는 이미 심판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기도 전에 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무 딸년이 남조선 남자놈이랑 붙어 다닌다는 거. 동무는 알고 있었소? 외교관 가족이 적성국민이랑 교제하는 게 어떤 죄인지는 알고 있겠지요? 이게 동무 교육의 결과요? 이렇게 자식을 키웠소? 한 명이 말을 끝내면 다음 사람이 이어받았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 말들을 전부 받았습니다. 반박하면 죽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나약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악물고 버티는 것 말고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명단에 이름이 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 그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리수연. 그 두 글자가 그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결정이 나 있다는 것을. 딸이 귀환하면 처형. 귀환하지 않으면 저와 남편도 연좌로 처리됩니다. 배려해주는 척하고 기회를 주는 척하겠지요.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극비를 많이 알수록 더 조용히 사라집니다. 입을 막아야 하니까요. 저는 그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소모품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짚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복도에는 눈이 있습니다. 저는 허리를 세우고 구두 소리를 단단하게 내며 걸었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날 밤 남편 철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숙소 문을 닫자마자 철민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전화 내용도, 소집 결과도, 심지어 제가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는 것도 브로커를 알아봤어요. 철민이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준비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도 알고 있었던 거죠. 딸의 전화가 걸려오던 그 순간부터 혼자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저처럼 하은이도 연락했어요. 자기도 알아보고 있다고. 세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딸도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저는 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 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이대로 있는 게 더 무서워요. 그것이 그날 밤 우리가 나눈 말의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죽더라도 이 길을 가야 했습니다. 간부들의 말은 칼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복도에서, 심지어 행사장 한쪽 구석에서도 그들은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 조직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동무 딸려는 이미 끝났소. 귀환하면 처리될 거고 안 하면 동무가 대신 처리되는 거요. 어차피 결론은 같아요. 입 조심하시오. 여기서 무슨 말 한마디 잘못 나가면 그날로 가족 전체가 평양으로 압송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지금 봐주는 거요. 동무 능력이 당장 필요하니까. 그게 없었으면 벌써 끝났어. 제 딸의 이름을 철이라는 단어 옆에 붙여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목숨을 숫자 다루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예, 알겠습니다를 반복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을 느끼면서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면 안 된다. 지금 무너지는 순간 끝이다. 결심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탈출에는 길이 필요했습니다. 그 길을 만드는 것은 오롯이 저의 몫이었습니다. 남편도 딸도 제가 뚫어놓은 길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이미 감시 명단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 움직임은 전보다 훨씬 촘촘하게 추적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전화를 받는지, 어느 시간에 어디에 있는지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그 감시망을 뚫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즉시 압송입니다. 압송이 되면 딸은 그날로 처형됩니다. 남편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공해야 한다. 반드시. 먼저 움직인 것은 간부들 앞에서였습니다. 소집 후 이틀째 되던 날, 저는 간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최대한 꺾었습니다. 가슴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눌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딸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전부 제 책임입니다. 당을 위해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제 몸이 다하는 날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오히려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30년간 이 목소리로 국가를 낭독해왔으니까요. 이 목소리의 마지막 쓸모를 지금 여기서 써야 했습니다. 속에서는 이를 갈면서 얼굴에는 반성하는 표정을 완벽하게 얹었습니다. 간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눈빛들을 읽었습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장 아랍어가 필요했습니다. 김정은 앞에서 아랍 외교관들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대사관에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지금 없애면 당장 다음 달 행사가 무너집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고 봅시다. 행동으로 보여주시오. 간부가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향해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길어야 사흘, 그 안에 움직여야 한다. 감시가 느슨해진 것은 그날 오후부터였습니다. 사상 비판을 받고 무릎 꿇으며 반성한 사람은 당분간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조직의 공식입니다. 저는 그 공식을 이용했습니다. 문서실에 들어간 것은 저녁 7시였습니다. 복도에 사람이 줄어드는 시간, 극비 문서를 전달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누군가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서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금고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간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누가 지켜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숫자를 잘못 눌렀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손끝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딸깍,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을 굳혔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서실 문 앞에서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구두 굽이 바닥을 건드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그 고요 속에서 그 소리는 저에게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다시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10년간 번역해온 기밀 문서들, 비자금 내역, 해외 계좌 정보, 국제사회에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되는 외교 협약 문서들, 손에 쥘 수 있는 만큼 꺼냈습니다. 접어서 속옷 안에 밀착시켰습니다. 차갑고 뻣뻣한 종이가 살갗에 닿았습니다. 그 다음은 금고 안쪽이었습니다. 금괴가 있었습니다. 현금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닿는 만큼, 품에 안을 수 있는 만큼 움직였습니다. 금괴를 집어드는 순간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실렸습니다. 이 무게가 지금 제 가족의 목숨 무게였습니다. 금고를 닫았습니다. 잠갔습니다. 처음과 똑같이 복도로 나오면서 숨을 고르는데 다리가 여전히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걸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서류를 가지러 갔다 온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행사가 있었습니다. 김정은 측근 인사와 아랍 외교관들이 함께하는 공식 만찬이었습니다. 저는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아랍어 건배사를 낭독했습니다. 유창하게, 완벽하게, 웃으면서 오늘 이 자리가 양국의 우정을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랍어로 말하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딸이 이동해야 하는 루트, 남편이 확인해둔 검문소 교대 시간, 국정원 요원에게 전달해야 할 첫 번째 신호, 모든 것이 문서 한 장 없이 오직 머릿속에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외우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것이 공화국이 저를 아끼는 이유였죠.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저를 살릴 이유가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금괴가 몸에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뻣뻣한 문서가 살갗을 눌렀습니다.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목소리로 평생 국가를 위해 살았다. 이제 이 목소리로 내 가족을 살린다. 무서웠습니다. 죽을 만큼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금고는 열었고 문서는 몸에 있었습니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잡히기 전에 탈출해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행사장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랍 문양의 커튼,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향. 이 대사관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 소리만큼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됐습니다. 접선 장소로 가는 길, 저는 3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바이 구시가지 골드 수크 골목이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황토빛 건물 벽에 비스듬히 박혀 있었고 관광객들이 좁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히잡을 두른 여성들, 지도를 든 유럽인들, 카메라를 들고 두리번거리는 사람들. 저는 그 인파 속에 섞여 천천히 걸었습니다. 걸음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날따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다리가 제 의지와 다르게 빨라지려 했습니다. 몸이 도망치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바닥에 힘을 주어 그 신호를 눌렀습니다. 억지로 한 발씩 향신료 가게 앞에 섰습니다. 강황과 커민, 카다멈이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향이 목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진열대에는 형형색색의 향신료 봉지들이 쌓여 있었고 가게 안에서 상인이 아랍어로 흥정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입구 앞에서 발이 멎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35년이 전부 반역이 됩니다. 공화국을 배신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평생 바친 그 당을 제가 오늘 이 향신료 가게 앞에서 등지는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백 끈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 떨림을 안으로 숨겼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귓속에서 엄마, 나는 못 돌아가. 여기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사는 게 뭔지 알았어. 발이 움직였습니다. 가게 안쪽 선반 앞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 셔츠에 면바지,
손에는 향신료 봉지 하나를 들고 라벨을 읽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두바이 현지 무역업자로 위장한 최 요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진열대 쪽으로 걸어가 봉지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봉지에 적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선반을 훑다가 자연스럽게 같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가게 바깥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누군가의 전화벨이 울렸다가 끊겼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그가 선반을 바라본 채 낮게 말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것의 무게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앞을 바라본 채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성대 깊은 곳부터 힘을 모았습니다. 비자금 해외 계좌 내역, 날짜와 금액 포함, 극비 외교 협약 문서 3건, 기쁨조 명단 원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저는 심장이 몇 번이나 뛰었는지 셀 수가 없었습니다. 답이 오지 않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딸에게 남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손안에 쥔 향신료 봉지에 땀이 배어들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저는 숨을 한 번 고르게 들이켰습니다. 딸이 스위스에 있습니다. 강제 북송 전에 먼저 움직여 주십시오. 남편은 저와 함께 두바이에서 나갑니다. 세 사람 모두 대한민국 국적 보장이 조건입니다. 그가 봉지를 선반에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길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 귓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눈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뜨거운 것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봉지를 선반에 내려놓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의 햇살이 눈을 찔렀고 향신료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걸었습니다. 한 발씩 숨을 쉬면서 대사관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두 개의 세계를 동시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완벽한 외교관의 세계였습니다. 간부들 앞에서 저는 매일 조금씩 더 낮아졌습니다. 고개를 더 숙이고 목소리를 더 낮추고 반성하는 빛을 얼굴에 더 짙게 얹었습니다. 딸은 이미 제 딸이 아닙니다. 당의 원칙대로 처리하십시오. 저는 오직 당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을 뱉을 때마다 입 많이 썼습니다. 혀가 그 문장을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뱉었습니다. 끝까지 뱉으면서 속으로는 전혀 다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딸아, 기다려라. 엄마가 반드시 간다. 간부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믿고 싶었던 겁니다. 이 유용한 도구가 아직 굴복해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심리의 틈새를 손가락으로 벌렸습니다. 두 번째 접선은 아랍협력기관 회의를 핑계로 만든 외출 자리에서였습니다. 손수건 안에 작게 접어넣은 문서를 카운터 위에 올려두는데 5초가 걸렸습니다. 최 요원이 그 옆을 지나치면서 자연스럽게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5초 동안 숨을 참았습니다. 참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가 카운터를 지나친 뒤에야 비로소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등에 땀이 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속옷이 등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접선에서 최 요원이 말했습니다. 딸분은 루트 확인됐습니다. 사흘 안에 움직입니다. 사흘. 제 딸이 사흘 안에 움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눈빛 하나로 받았습니다. 더 묻고 싶었습니다. 딸이 무사한지, 지금 어디 있는지, 무서워하지는 않는지. 하지만 더 많은 말은 더 큰 위험이었습니다. 저는 그 물음들을 전부 삼켰습니다. 삼키는 것에 익숙해진 몸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철민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숙소 안에서도 저희는 조심했습니다. 도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메모지에 썼습니다. 말 대신 쓰고 나서 바로 찢어 변기에 내려버렸습니다. 철민이 먼저 썼습니다. 검문소 교대 새벽 4시. 트렁크 공간 확인 완료. 저는 받아서 아래에 썼습니다. 하은 사흘. 우리는 그 다음. 철민이 그 쪽지를 바라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 온갖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겁, 결애, 그리고 말로 하지 못하는 것들. 저는 그 눈빛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래 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쪽지를 빼앗아 찢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습니다. 철컥, 물 내려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딘가 마지막 같아서 욕실 문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욕실 타일이 차가웠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발목을 스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한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평양. 67세의 아버지.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 전화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눌러야 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말을 골랐습니다. 아버지, 딸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살고 싶어서요. 아버지, 미안합니다. 아버지, 보고 싶을 거예요. 아버지,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수연아. 그 두 마디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였습니다. 딸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냥 딸이 전화했다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목소리.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잘 지내시죠? 딸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 어딘가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걸렸습니다. 저는 짧게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한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검은 화면 속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낡아버렸는지 모를 얼굴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두바이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막 위에 쌓아올린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 빛들 중 어느 하나도 제 것이 없었습니다. 3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달라져야 했습니다. 딸이 사흘 안에 움직입니다. 저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란 정유시설 드론 공격 뉴스가 새벽부터 터졌습니다. 라디오를 틀자마자 아랍어 앵커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은 채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란, 공습, 정유시설, 외교 비상. 단어들이 귓속으로 들어왔지만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이런 혼란이 아니면 이런 틈새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중동 전역의 외교 채널이 동시에 열리는 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란 쪽으로 쏠리는 날, 저를 감시하는 눈들도 다른 곳을 보게 되는 날, 이날을 놓치면 안 됐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지 않은 채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늘 이 얼굴이 마지막으로 이 거울 앞에 서는 날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철민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커피잔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우리가 정해둔 신호였습니다. 저는 대화를 하는 척 아무렇지도 않게 잔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다른 곳에 두었습니다. 철민이 그것을 봤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면 티가 납니다. 잠시 후 철민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식탁에서 일어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 셋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 식탁이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서라도 딸과 남편과 제가 쌀밥을 앞에 놓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곳에서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은 나중에 흘려도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오전 11시, 복도 끝에서 보이부 요원 2명이 문서실 방향으로 걷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한 박자 멎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무언가 쏟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발이 바닥에 달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걷는 속도를 한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전속력으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금고, 제가 빼낸 분량, 빈자리, 수색이 시작되면 모든 직원의 동선이 잠깁니다. 철민이 차를 뺄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이 끝납니다. 저는 방향을 바꾸어 간부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크 소리가 제 귀에도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이란 사태 관련 아랍 측 긴급 협의가 잡혔습니다. 통역 사전 조율을 위해
외부 다녀오겠습니다. 간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계산이 보였습니다. 이 여자를 내보내도 되는가? 믿을 수 있는가? 그 시선이 제 얼굴 위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업무 보고를 하는 사람의 눈을 흔들림 없이 유지했습니다. 속에서는 심장이 목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2시까지 복귀하시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발을 내딛는 순간 참고 있던 숨이 천천히 새어 나왔습니다. 참고 있었다는 것조차 그제야 알았습니다. 주차구역으로 내려가면서 저는 사방을 읽었습니다. 정문 쪽 경비 요원 한 명이 바깥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이란 사태로 시선이 정문에 쏠려 있었습니다. 주차구역 안쪽은 잠깐의 공백이 생겨 있었습니다. 제가 계산한 그 15초였습니다. 철민은 이미 차량 옆에 서 있었습니다. 외교 행랑 운반 서류를 손에 들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짐을 싣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저는 주변을 한 번 더 훑었습니다. 경비 요원의 뒷모습이 여전히 정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민이 트렁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이 망막에 새겨졌습니다. 이 넓은 어깨를 가진 남자가 좁은 트렁크 안에 몸을 웅크려 넣는 그 모습이 무릎을 당기고 고개를 숙이고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드는 그 모습이 저는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소리가 작게 나도록 내렸습니다. 덜컥. 그 소리가 가슴 안쪽을 두드렸습니다. 트렁크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했습니다. 비어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운전석으로 걸어갔습니다. 3걸음이었습니다. 그 3걸음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이미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가 켜지면서 아랍어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란 공습 분석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볼륨을 낮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낮추면 트렁크 안 소리가 더 잘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뒀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차구역을 빠져나오는 30초 동안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어딘가에서 이미 들켰고 지금 일부러 따라오지 않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핸들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발목을 스쳤습니다. 트렁크까지 바람이 닿을까. 더운 건 아닐까. 숨이 막히는 건 아닐까. 발이 브레이크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움직여 라디오 아랍어를 소리 없이 따라 읽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아무 일도 없는 외교관처럼 보이기 위해. 검문소는 대사관 외부 정문 앞이었습니다. 이란 사태 이후 경비가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무장 경비원 2명. 차가 가까워지자 그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유리창을 내렸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공기가 차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이른 오후에 두바이 태양이 눈을 찔렀습니다. 경비원이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주세요. 그 말이 귓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잠깐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트렁크 안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열면 끝이었습니다. 딸도, 저도, 철민도. 그 모든 것이 이 한 줄의 요청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간 갈고 닦은 그 미소였습니다. 행사장에서, 연회장에서, 간부들 앞에서 수천 번 꺼내 쓴 그 미소를 지금 이 검문소 앞에서 꺼냈습니다. 이 미소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일해주기를 빌었습니다. 이 차량은 외교 공용 차량입니다. 외교 면책 서류를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정말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한 줄 한 줄 읽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참으면서 앞을 바라봤습니다. 검문소 너머에 도로가 보였습니다. 저 도로만 넘으면 됩니다. 저 도로만 넘으면 됩니다. 그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경비원이 동료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교환됐습니다. 그 눈빛이 오가는 2초가 2분 같았습니다. 트렁크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기를, 철민이 숨을 참고 있기를,
저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기도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과입니다. 차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속도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검문소를 지나는 1분 동안 백미러로 그들이 여전히 우리 차를 보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대사관 구역의 마지막 건물이 백미러 속에서 작아졌습니다. 더 작아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낮게 불렀습니다. 철민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철민 씨. 있어요. 목이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그 두 마디가 들려오는 순간 저는 핸들을 쥔 채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수 없었습니다. 핸들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홀러 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짠맛이 났습니다. 저는 그 맛을 느끼면서도 앞을 봤습니다. 계속 앞을 봤습니다. 30년을 이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30년을 이 목소리로, 이 얼굴로, 이 몸으로 살았습니다. 그 30년이 방금 검문소 하나를 통과하면서 모두 끝이 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무섭고 떨리고 동시에 가슴 한켠 어딘가가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기분이 무엇인지 그때는 이름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자유의 첫 번째 냄새였던 것 같습니다. 사막 도로 위로 두바이의 빛이 펼쳐졌습니다. 저희는 그 빛을 뒤로하고 달렸습니다.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딸이 기다리는 곳으로. 제3국 환승공항 화장실 칸 문을 잠그고 저는 처음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등이 차가운 칸막이에 닿았습니다. 머리 위 형광등이 윙소리를 내며 깜빡였습니다. 철민이 옆칸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칸막이 아래로 서로의 구두 끝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구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두 끝을 바라봤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트렁크 안에서 몇 시간을 웅크려 있던 사람이 지금 저 옆칸에 살아서 앉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두바이를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환승공항에서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는 2시간. 이 공항 어딘가에 누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 외교관, 보위부 요원, 혹은 그저 우리 얼굴을 아는 누군가. 저는 화장실 칸 안에서 그 2시간을 버텼습니다. 눈을 감으면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은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무사할까? 무서워하지는 않을까? 엄마가 간다. 기다려라. 저는 그 말을 속으로 반복했습니다. 딸에게 닿을 리 없는 말이었지만 반복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1, 2, 3.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시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탑승구로 이동하면서 저는 사람들의 얼굴을 읽었습니다. 30년간 감시 속에서 갈고 닦은 그 능력이 이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쓰였습니다. 각자의 여행지로 바삐 걷는 사람들, 캐리어를 끄는 소리, 안내 방송, 아이 울음소리. 저는 그 흐름 속에 섞여 걷다가 문득 발이 느려졌습니다. 앞쪽에서 걸어오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체형이 낯익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낯익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외교 행사장에서 스쳤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걷는 속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와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먼저 웃었습니다. 아랍어로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인에게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남자가 잠깐 멈칫하다가 답례를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등 뒤에서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철민이 조용히 제 옆으로 붙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 없이도 통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네바 공항에 내린 것은 이른 오후였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복도가 길었습니다. 저는 그 복도를 걸으면서 제 구두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바이 대사관 복도를 걷던 것과 같은 소리인데 이상하게 달리 들렸습니다. 조금 가볍게 들렸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는데
발소리만큼은 이미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의 얼굴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얼굴들을 훑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설레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저도 모르게 핸드백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딸이 있었습니다. 입구 쪽 기둥 옆에 서서 문이 열릴 때마다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 아래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커 보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잔뜩 긴장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하은이의 시선이 문 쪽으로 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이 멈췄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딸의 눈에 물음표가 떴습니다. 그 물음표가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너무 많이 달라진 얼굴, 너무 많이 마른 몸, 너무 많이 늙어버린 엄마, 딸이 알아보지 못할 만큼 저는 그 시간들을 온몸으로 살아냈습니다. 하은아, 제가 먼저 불렀습니다. 그 순간 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뛰어왔습니다. 저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딸이 제 품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중심을 잡으려고 딸의 등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딸의 어깨가 제 얼굴 높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이 어깨 위에 얼굴을 묻던 아이가 이제 제가 그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딸의 등이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참으며 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손바닥으로 느끼면서 30년간 외교관으로 단련해온 모든 표정 관리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나왔습니다. 딸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가 이렇게 뜨거운지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우리 둘을 감쌌습니다. 세 사람이 입국장 한가운데서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그냥 울어도 됐습니다. 그 사실이 그날 저를 가장 많이 울게 했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다가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수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수고라는 말은 그 세계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낯설어서 한동안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권을 건네받았습니다. 3개였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표지를 바라봤습니다. 손 안에 들어오는 그 작은 책자가 이렇게 무거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안에 우리 세 사람의 새로운 이름이, 새로운 삶이 들어 있었습니다. 철민이 자신의 여권을 받아들다가 소리를 냈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두바이에서도, 트렁크 안에서도, 검문소를 지나면서도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소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 그 소리 하나가 전부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남편의 옆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턱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트렁크 안에서 몇 시간을 버텼던 얼굴이 여권 하나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정부 전용기가 이륙한 것은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제네바의 불빛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알프스 산자락 사이에 박힌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이 머리카락을 마지막으로 쓸어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별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평양하늘에도 저 별이 있겠지요. 아버지도 지금 저 별을 보고 있을까요? 딸이 탈북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기쁨이 아닌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
그 말을 소리 없이 창에 대고 뱉었습니다. 유리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제 숨 때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입국 안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수백 번 북한 국가를 낭독했던 이 귀에 따뜻한 한국어가 흘러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듣는 소리 같았습니다. 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말 같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카페에 간 날이 기억납니다. 하은이가 데려갔습니다. 종로 어딘가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원두 향이 공기 전체에 배어 있었습니다. 두바이 대사관 연회장에서도 커피 냄새를 맡은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행사를 위한 냄새였습니다. 이것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허락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냄새였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 냄새였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휴대전화를 보고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살피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감시하는 눈빛이 없었습니다. 그 아무렇지도 않은 장면이 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지 않았습니다. 엄마, 뭐 마실래?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십 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읽히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골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양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배급받은 것을 먹었습니다. 주어진 것을 가졌습니다. 고른다는 것 자체가 낯선 행위였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들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메뉴판 때문에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은이가 골라줘. 딸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제 옆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처음으로 셋이서 쌀밥을 먹던 날은 잊히지 않습니다. 하나원을 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하은이가 밥솥을 사왔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작은 주방에서 딸이 쌀을 씻는 소리가 났습니다. 쌀알들이 물속에서 구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인 것도 아닌데 온 신경이 그 소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밥이 다 됐습니다. 하은이가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쌀밥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때 평양 집에서 맡았던 냄새였습니다. 명절에만, 정말 좋은 날에만 맡을 수 있었던 냄새였습니다. 두바이에서도 쌀밥을 먹긴 했지만 그것은 공식 배식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달랐습니다. 딸이 지어준 밥이었습니다. 감시도, 보고도, 허락도 필요 없는 밥이었습니다. 셋이서 상 앞에 앉았습니다. 밥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철민이 먼저였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트렁크 안에서 버텼던 얼굴이, 검문소를 통과하면서 굳어있던 얼굴이 쌀밥 한 그릇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아버지를 보다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이 숟가락을 든 채로 밥 한 공기 앞에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이 왜 나오는지 우리 셋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북한에서 최고위 간부였던 사람이 쌀밥 한 공기에 무너집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 그게 슬펐던 겁니다. 서울의 일상은 하나하나가 낯설었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진열대에 옥수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옥수수는 생존이었습니다. 배급이 끊기면 옥수수 한 알이 하루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그것 한 알을 기다리다 17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옥수수는 그냥 채소였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채소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옥수수를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느껴지는 무게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이것 하나를 기다리다 죽어간 사람들의 무게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도 그 기사를 썼습니다. 당에 충성하지 않아서 죽었다고. 하루에 70억이 창고로 들어가던 그 시절에 저는 그 기사를 제 손으로 썼습니다. 옥수수를 내려놓았습니다. 마트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에 조명이 켜진 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마이크가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평생 마이크 앞에 서온 사람이었습니다. 행사장에서, 연회장에서, 간부들 앞에서 수천 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저는 국가의 언어를 말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제 언어를 말할 것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앞에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준비한 말이 있었습니다. 하루 70억의 비자금, 기쁨조 명단에 적힌 이름들, 극비 외교 문서 속의 숫자들, 10년간 제 손으로 번역하고 기록한 것들,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것들. 저는 오늘 그것을 전부 말할 것이었습니다. 죽어간 17명을 위해,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끌려간 그 여성들을 위해, 옥수수 하나를 기다리다 충성을 외치며 간 사람들을 위해, 저는 오늘 그 목소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에서 10년간 근무한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번역하고, 기록한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만큼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창가에 앉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저는 평양 쪽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을 바라봅니다. 방향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쪽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딸의 탈북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살아 계신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자유를 찾은 기쁨의 뒤편에 항상 이 무게가 있습니다. 이 무게는 아버지가 있는 곳에 자유가 닿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은이가 옆에 와서 앉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살아있는 손이 이렇게 따뜻한지 저는 오래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마이크 앞에 서겠습니다. 딸이 이 나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있는 그 땅에도 언젠가 이 따뜻함이 닿을 수 있도록. 그것이 지금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살아서 말하겠습니다. 1,700원짜리 녹아버린 초콜릿 하나를 화장실 칸에서 몰래 먹으며 그녀는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해방감 하나가 씨앗이 되어 결국 세 가족의 목숨을 건 탈출로 이어졌다는 것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30년을 국가의 목소리로 살았던 한 사람이 이제 죽어간 이들의 목소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용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탈북의 길 끝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